12연기 특강입니다.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중에서 두 번째 주제로 육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 육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육계로부터 출발하는 윤회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오늘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를 놓고 그러니까 몸에 치우친 주장을 하는 아지타 케사캄발리가 단멸론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육계로 극복하고 마음에 치우친 주장을 하는 바라문교 등 아트만을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그런 주장들은 상견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을 연기로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을 몸에 둘까 마음에 둘까 이렇게 어느 치우친 견해를 가지면 단견 상견이라는 삶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잠깐만, 후보님 왜 글이 없어요? 오늘 드린 거. 그렇게 육계와 연기라는 두 가지, 육계로서 단견을 극복하고 연기로서 상견이 극복된 이러한 연기된 식에 의한 윤회, 그리고 거기에 몸과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윤회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이것이 사실은 불교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윤회하는 삶에다가 이렇게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게 사실은 단상을 모두 극복한 삶의 중심을 꿰뚫는 거. 이렇게 삶의 중심이 꿰뚫어질 때 비로소 고멸로 이끌릴 수 있다. 고멸로 이끌리는 이거를 경전은 중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고멸로 이끄는 길과 실천이라는 것을 말할 때 길도 팔정도고 실천도 바로 팔정도 그 길을 실천하는, 이럴 때에 고멸로 이끄는 실천을 중도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중과 중도까지를 같이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해탈하고 열반을 실현한다. 그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고멸이 실현된다라고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불교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구나.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은 결국 우리 삶의 현실이 이런 육계에 이어서 연기라는 교리를 통해서 연기된 식, 그리고 중과 중도에 의해서 고멸이 실현되는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불교의 중심 1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제가 지난 수업의 마무리 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치우친 1, 2번을 그냥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불교의 중심 2번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의 화살 방향으로 나가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 존재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삶의 중심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몸에 치우친 주장을 하는 아지타 케사캄발리 윤회 없음 단견이 사실일까 질문해보고, 그럴 때 불교가 대응하는 것으로는 육계로 대응을 했죠. 그랬더니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의 식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아지타 케사캄발리 몸에 치우친 주장은 거짓이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 조건되고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점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래서 식이 윤회한다. 그럴 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윤회하는 이 식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치우친 주장으로 브라만교 등이 말하는 사뜻, 아뜸한 자아의 윤회라고 하는 상견이 주장되죠. 그럴 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사실일까라고 의문해야 되고, 그럴 때 불교의 대응은 연기다. 그래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결론을 내니까 마음에 치우친 브라만교 등의 이런 주장도 거짓이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랬을 때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것이 이것이 참이고 삶의 중심을 꿰뚫은 것이고 막자 중이라는 거고 고멸로 이끕니다. 이럴 때 고멸로 이끄는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을 할 때 불교의 대응 3번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고멸로 이끄는 길과 실천이 8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치마 파티바다 중도라는 것이 중에 이어서 의미를 드러내주죠. 그러면 이제 이런 중도에 의해서 해탈하고 열반을 실현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것이 고멸의 실현이다. 앞에 1번 그림에서는 그 양쪽으로 몸에 치우친 주장과 마음에 치우친 주장을 양쪽으로 놓고 우리가 설명을 해봤다면 2번 그림에서는 이 두 가지가 따지고 보니까 순서적으로 단견에 대해서 불교가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리고 단견이 극복되었을 때의 상황, 식이 윤회한다라는 데 대해서 상견이 제시되고 그 상견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라고 해서 고멸의 실현까지를 하나의 화살표로 쭉 그려냈죠. 저는 이 그림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그림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 그림이 있으려면 1번 그림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 지난주에 2시간 내내 요 그림 2장을 그려내는 수업을 했는데 6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삶의 현실과 고멸의 실현까지를 참 잘 그려진 그림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건 지난주 수업 복습 삼아 그려진 그림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요거 그림 제목을 불교의 중심 1, 2번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 드렸던 그림 2장으로 6개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오늘 공부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사실 이제 6개라고 하는 거요. 6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수, 화풍, 공, 식이다. 이럴 때 지수, 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 요거를 교리적으로 중요한 용어죠. 4대라고 부르죠. 4가지 근본 요소. 그리고 이 4대가 결합해서 물질을 만드는데 4대가 결합했다라는 요것 가지고는 사실은 물질이라는 곳에 몸통은 만들어지는데 이 몸통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떠한 것이든지 물질이 결합해서 몸통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름을 붙이려면 어떤 형태로든 공간이 안과 밖에서 작용을 해줘야 공간과 물질적 몸통의 조합에 의해서 이것은 이거다. 우리가 이건 자주 예를 들지만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 요소 4가지가 이런 컵이라는 것의 몸통을 만들죠. 그런데 이때 이 컵을 바깥쪽에 공간이 둘러싸지 않는다 하면은 공간이 없다라는 거는 이 지수화풍의 덩어리진 상태가 끝까지 가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랬을 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나
바깥을 공간이 쌓았다라고 해도 그 상태만 가지고 이걸 컵이라 하지는 못하죠. 안에도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안팎으로 공간이 점유하고 있어야, 그렇게 공간이 점유한 상태를 가지고 요것은 컵입니다. 컵은 컵인데 요거는 사기컵이고 저거는 유리컵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이라는 것이, 이건 4대의 개념화, 명명, 이름을 붙인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삶의 과정을 담고 있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우리 삶을 구성하는,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하려는 공부는 이 6개를 이해하는 데서 사실 한 가지 개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담화난도 부부님, 이 6가지 요소 중에 지수화풍 끊고, 공 끊고 식 하면은 이제 4대와 공과 식이라는 3가지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3가지를 안팎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밖에 있고 어떤 게 안에 있을까? 식이 안에 있고 나머지 밖에. 그래,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똑같이 다 물질인 거래요. 물질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식이라는 이 마음이 물질로 된 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함께 존재하는 상황, 이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범주 안에 식이라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답이죠. 그렇게 보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가만 보니 또 4대라는 거하고 공이라는 것도 구분을 해서 보자 하면, 4대하고 공하고는 어떤 게 안에 있고 어떤 게 밖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 기준을 말하기는 어려울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 결합해서 이 몸통을 구성하는 이 4대가 가장 표면에 있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말한 식으로 치면 이런 4대가 결합한 내 몸뚱아리 바깥을 공간이 싸고 있으니까 공간이 부딪혀온 요만큼으로 내 몸이 있는 거죠. 몸이 크면 공간이 멀다 말할 수 있지만, 표현을 달리하면 공간이 멀리까지 왔으면 내 몸이 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공간이 차지하는 것은 나라는 한 존재보다는 박보부님하고 해피스님하고 두 사람을 같이 볼 때 공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깝다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할 것 같고,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말할 때는 이런 몸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경계를 갖는 물질의 결합 안에, 그 내면에 어떤 공간이 차지하고 있느냐. 몸 안에 공간이 없으면 이거 사람 아니죠. 그죠? 분명히 목구멍에서부터 위로 창자로, 이게 그냥 다 공간이 적정하게 작용하고 차지하고 있어줘야 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지수화풍과 공과 식의 어떤 관계를 설명해 보자면 좀 그런 어떤 순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둘러싼 거, 여기를 공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게 4대다. 물론 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 4대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게 또 공이죠. 그러나 이 공은 나라고 하는 육계로서 나를, 육계가 인간이다라는 거니까 나를 말할 때 공간 이 개념보다 이 공은 박버부님하고 해피스님하고 얼마나 뭐냐 가까우냐. 사대죠, 식구. 아, 예, 뭐 약간 이제 그런데 이제 일단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공간을 안팎으로 보자면 밖의 공간은 이것과 저것,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 측면이라면 나의 내면에 있는 공간 이런 개념으로 뭐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약간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수화풍 공식 하니까 인간이라는 게 구성이 됐죠. 육계로서. 근데 박보분이 우리가 이 6가지 요소 말고 이제 뭐 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물리적 공간이라고 친다고 일단 배제하고 우리 삶을 구성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의 상태를 설명할 때 사실은 지수화풍 공식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박보부님 뭐가 있을까? 박보부님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인간인 나란 말이야 따지면 그러면 나하고 나의 밖에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세상이야. 그냥 세상이니까 육계로서 나를 설명하는 육계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이 측면에서는 그냥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구성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 박보분이 요 사이에 나하고 세상하고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다른 측면. 여기에 이게 사실 의미가 뭔가요? 이 세상이 뭐 우리가 이건 색성향 미촉으로 말할 수도 있고 색성향 미촉 법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필요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로 보면 되겠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하고 세상이라는 거하고 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이 있을 뿐이고 내가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요런 정도의 삶의 수준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건 내 거요. 그죠? 내 거요라고 하는 요 개념이 나오잖아. 근데 이 내 거요라고 하는 이거를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나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해요? 이 까마 욕이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소유 이렇게 말해도 되고 뭐 그 문맥에 따라서 소유 요새 제가 말을 바꿨지 소유의 사유 생각하는데 그게 내 거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죠. 또 그렇게 뭐 소유적인 삶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김보부님, 저기 삼매를 정지해가지고 새끼 하늘로 올라선 이런 높은 수행자하고 김보부님 지금 상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거기에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초선이라고 하는 새끼 하늘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새끼
수행을 통해서 색계 상태를 성취해 있는 높은 수행자하고 김보부님 지금 그냥 수행하지 않고 앉아 있는 상태하고 차이에는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 요소, 욕계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이게 바로 여기에다가 계자 붙이면 욕계잖아. 욕계 중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삼매가 성취된 이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에 비해서,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은 합해가지고 유 존재라고 부르잖아요. 그 존재적인 삶의 특성이 뭐냐 하면 내 몸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소유적인 어떤 입장을 작용시켜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는, 그죠?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거를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거라고요. 근데 김보부님이라고 자꾸 말해서 미안하지만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우리 다가 그렇지, 우리 모두가 욕계 중생이다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 요소에는 이렇게 식과 공과 지수화풍이라는 육계로서 내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거는 나의 존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육계로서 구성된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내 삶의 하나의 구성 요인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건 내 거 할 거야, 좋은 건 내 거 할 거야, 역으로 싫은 거는 내 거 안 해 하고 거부하는 밀쳐내는 요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욕계 중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좀 과하면 99% 100% 내 거 하려고만 하는 그런 삶으로 살면 지옥 가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욕계에 인간이라고 하는 좋은 거는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성향의 존재 상태가 있는가 하면 욕계의 여섯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은 하늘인데 아직까지 이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 존재의 삶을 실현한 그분들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인간보다는 높은 하늘의 삶을 살지만 하늘 삶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소유를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욕계 하늘의 삶을 말할 때에 천상의 색, 천상의 성, 천상의 향, 천상의 미, 천상의 족,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삶을 설명하자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데는 가장 안에 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바깥쪽으로 공이 있고 그 밖에 지수화풍이 있고 그리고 그 가장 밖에는 까마 소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놓고 요런 이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욕계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 욕계 중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욕계 중생이니까 소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욕계지 뭐.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담만한도 법우님, 법우님도 지금 욕계 중생이잖아요. 그러면 법우님을 지금 욕계 중생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욕계, 소유적인 삶을 사는 중생이요? 라고 말하는 담만한도 법우님한테는 소유라고 불리니까 식이나 공이나 지수화풍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렇죠. 근데 왜 소유라고 부르지? 우리가 이런 이해가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개로 구성된 내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소유가 있다고. 그죠? 이런 상태를 놓고 왜 욕계 중생이라고 부를까? 라고 하면 경전은 뭐 많은 경우로 그래 말하는 것 같아요. 가장 표면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표면에 있다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게 뭐냐? 지수화풍 공식만 말하면 이건 존재의 측면이잖아요. 존재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잡을까? 요거 이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측면에서 대비될 수 있죠. 근데 욕계 중생이라고 말하면은 분명히 존재를 구성하는 육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존재라는 측면에서 삶의 동력을 삼아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존재 밖에 가장 바깥쪽에서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이 소유라는 거, 욕이라고 하는 것을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에리 프롬식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할 때 표면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소유라는 동력을 우리가 이 동력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니 소유라고 하는 이 동력을 제거해보자. 그러면 존재를 오롯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오롯하게 드러난 존재에게는 세상을 상대로 좋은 건 내 거 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은 없지 않느냐. 요게 욕계 중생과 색계 무색계 중생들과의 차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건데 욕계 중생이라고 해도 그 구성 상태는 지수화풍 공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밖에 소유라고 하는 것이 뭐 보이지는 않는 거지만 그러나 작용하죠. 작용하니까 있는 거죠. 이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러한 소유라는 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이렇게 표면이고 동력이 되는 이런 것으로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계 중생 이렇게 불린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욕계 중생이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 소유를 벗어났어요. 뭐 현실적으로 욕계 중생인 우리가 욕계 소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삼매죠. 그러면 삼매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삶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삶을 뭐라고 하냐 하면 색계라고 하고 색계 중생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 색계 중생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 그냥 요만큼 갖고 있는 거죠. 지수화풍 공식. 근데 이제 요 지수화풍 공식을 갖고 있는데 요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요 그림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식이 있어요. 그리고 공이 있어요. 그리고 표면에 사대가 있죠. 그죠? 식이 있고 공이 있고 사대가 있고. 색계 중생은 어떤 상태냐라고 하니 어쨌든 6개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4대. 근데 4대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어떤 이거다 저거다라는 개념화되기 이전에 그냥 물질적인 몸통 자체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적인 몸통 자체의 개념화하는 것으로의 공이 조금은 더 내면에 있다. 그리고 다시 그런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의 식이 가장 안에 있다. 이런 상태를 놓고
이제 색계 중생은 어떤 중생이냐? 라고 하니까 소유는 없어. 소유는 없는데 이런 육계로 구성된 상태, 요거는 우리가 좀 늘상 하는 표현으로 보면 어때요? 식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공과 사대를 합해서 이게 몸이 되죠. 몸하고 마음하고로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진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세상에 대한,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된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세상을 만나는 삶의 가운데서 만나지는 세상 그 물질적인 것들을 내 거라고 하는 소유를 작용시키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색계라고 하면 이렇게 육계로 구성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이런 존재 상태.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측면에서 색계 중생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소유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런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런 상태에 대해서 중생들의 특징은 뭐예요? 번뇌 때문에 비롯되는 거지만 어쨌든 집착하는 거잖아. 요거를 나라고 집착하는 거죠. 나라는 집착.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소유를 벗어나면 존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지만은 소유와 존재로도 이건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벗어났다 하면은 존재의 삶인데 그 존재의 삶을 가만 보니까 어쨌든 존재라고 하는 측면은 몸과 마음이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몸과 마음은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잡아가지고 한 측면으로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대라고 하는 요 몸을, 그 몸통을 직접 만드는 이것을 표면에 놓은 상태에서 공과 묶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함. 표현하자면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한평생 함께하는 몸하고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이어 살아야 하는 마음하고가 함께 해가지고는 함께한 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것을 작용시키느냐. 욕계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내 거라는 소유를 작용시켰잖아요. 색계라는 요 세상은 그 상태를 놓고 이게 나여라고 하는 나라는 집착을, 그러니까 나라고 집착하는 요런 작용 상태, 이거를 색계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삶은 이런 색계보다도 더 높은 삶이 있죠. 중생에게도 무색계라는 삶이 있잖아요. 무색계로 올라가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뭐 그간 우리 사문과 경을 통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지만 사문과 경의 제4선, 제4선이면 색계 중생의 꼭대기인 거죠. 이 제4선에서 8가지 방향이 있다. 한 가지는 지화견인데, 아이고 이런 보잘것없는 몸뚱아리에 이 귀한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이렇게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몸이라는 요 한평생짜리 투박한 거친 이러한 것에 이 귀한 마음이 묶여있는 그걸 묶어가지고 싸잡아서 나라고 부르는 요런 낮은 삶을 알고 보았다? 알고 보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낮은 삶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라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는 삶을, 그게 한 단계 올라선 무색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건 뭐 경전을 편집하신 분들이 윗바사나의 지화견이라고 요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타당하진 않죠. 하여간 이렇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알고 보는 그것에 의해서 이제 무색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욕계 색계 나왔으니까 무색계도 하나로 딱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무색계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무색계는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식과 공과 사대 요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싸잡아 가지고 나라고 집착하는 게 색계중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는 요 상태는 공과 사대를 싸잡아 가지고 내려놓고 식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식에 대한 어떤 집착 상태? 요것만 올라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경이 설명하는 바는 순서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서를 보여주냐 하면 색계에서 나라고 집착하는 요 몸의 범위를 4대까지로 제한한 거죠. 지수합분까지로 제한을 하고 이제 무색계로 올라갔다라는 요러한 상태를 4단계로 구분을 해주잖아요. 4단계로 구분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구분이 있느냐 하니 첫째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무색계가 구분된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냐라고 하니 식과 공과 사대라고 하는 요것 중에 일단 사대는 색계에다가 떨쳐놓은 거죠. 색계에다가 내려놓고 나니까 공무변처는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식과 공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공무변처에 올라가면 공무변처를 성취했다라고 하면 4대까지는 일어났네. 그러니 식과 공 두 가지네. 이렇게 말하면 공무변처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이 없는 건가요?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몸이라고 하는 이 몸통, 이게 없는 건가요? 박고분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몸은 있죠. 몸도 있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은 몸의 그 인식 산대를 초월했다고 할 수 없는데 경영 초월. 그치?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오늘 수업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게 될 거고, 김법부님 지난주에 수업 마무리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무색계라고 하는 이 상태를 몸이 없는 상태로 보아서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얘기예요. 소유를 동력으로 한다라는 이 상태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욕상의 작용이죠. 삶의 내면에서 욕상이 작용하면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그 집착을 욕상이라는 경향 또는 집착이라는 이 붙잡는 행위, 이것을 동력으로 사는 게 욕계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색계를 말할 때는 나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 역시 세상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그냥 있는 거야. 그 세상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욕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욕상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올라선 거죠.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게 색계라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색계라는 세상은 나라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데에는 욕상이 배제되었다. 요거죠. 욕상을 제거했다. 그래서 욕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게 되었다. 요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그 주제가 나오는 거죠. 사대를 색계에다가 내려놓고 이제 무색계로 올라간 첫 번째가 공무변처인데 공무변처라는 것은 식과 공만 있네. 이렇게 말할 때 식과 공만 있다라는 이것이 더 이상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바로 색계라고 하는 것이 욕상, 소유라는 경향을 내려놓고 나라는 몸과 마음을 싸잡은 나에 집착하는 거잖아. 이제 여기서 공무변처로 올라가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가 놓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이런 색계라고 하는 물질적 경향, 색계라는 경향, 몸과 마음을 싸잡아 나라고 집착하는 이런 경향, 요거를 색상이라고 한다고. 그죠? 욕계 중생의 영역에 욕상이 있었듯이 색계 중생에 대해서 작용하는 요거를 색상이라고 부른다고요. 색계 중생의 경향성이야. 그러면 무색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그랬죠? 욕계에서 색계로 올라갈 때에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내꺼요라고 하는 소유의 경향이 내려놓아진 거고, 그죠? 세상 없어진 거 아니거든. 여기서 이건 포인트입니다. 공무변처라고 하는 무색계의 초입 자리는 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욕상이 없어지듯이 색상이라고 하는 색에 대한 경향,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선 거라고요. 근데 요 차이는 무지하게 큰 겁니다. 요 색상을 넘어선 거다라는 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김보분이 하여간 지지난주 그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 색상은 쓰니 그러면은 몸 예. 말고 예. 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도 다 포함되는 색상. 그렇죠. 예. 우선은 이제 나라는 존재 상태를 먼저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역시 거기도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란 말이야. 세상을 만나는데 세상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것은 욕상이 버려지고 초선을 증득하는. 그래서 색계에 올라설 때 욕상이 버려진 거지. 그리고 세상은 그냥 있다고, 그죠? 네. 마찬가지 공무변처로 올라설 때는 이런 색에 대한 경향으로의 색상은 버려지고 세상이 그냥 있듯이 색은 그냥 있는 거예요. 색상만 버려진 거야. 그 개념이. 그래서 공무변처가 식과 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존재 상태로는 4대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4대를 싸잡아가지고 나라고 붙잡는 그런 경향, 색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무색계가 어떤 세상이라고요? 색은 없고 수상행식 사온으로 구성된 세상. 이렇게 무색계를 이해하게 되죠. 그거 곤란하잖아요? 라고 하면 학자들은 또 뭐라고 말하나요? 인간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색계에 올라가면 이 몸으로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오온이 다 있지만 수행의 결과로 죽어가지고 무색계에 태어나는 무색계의 존재들, 그들은 색이 없이 수상행식만 있어. 사혼으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경전은 어디서도 무색계가 사온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변포부님,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게 불교 교리 자체를 흔들어요. 어쨌든 중생의 영역이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근데 중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중생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게 오치원이잖아요. 그죠? 색수상행식 오에 대한 집착 상태, 이걸로써 중생을 말하는데 그 중에 순차적으로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뭐 색에 대한 집착을 색계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집착의 개념으로 따지면 색에 대한 집착은 없는 무색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색이 없이 수상행식만으로 존재하는, 이래 되면 오온, 오치온으로 중생을 정의하는 이 기본 전제가 깨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비중 있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공무변처는 이렇게 식과 공으로, 그러면 식과 공으로라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에 대한 것은 색상을 넘어섬으로 내려놓고 식과 공이라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요 집착이란 개념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요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그 경전 하나 드렸습니다. 맞지만 아니지,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33번 차제주 증득경이랬어요. 지금 이제 요 경이 소유의 삶을 소멸하고 초선을 성취한 거기부터 쭉 단계별로 넘어가는데, 이 중에 3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색상이 소멸되는 곳에서 색상을 거듭 소멸시킨 뒤에 머무는 그 존재들은 그 단계만큼 갈망 없고 꺼졌고 건넜고 저편에 도달했다고 나는 말한다. 어디에서 색상이 소멸되고 누가 색상을 거듭 소멸시키면서 머무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색상들의 완전한 초월로부터 저항의 상들의 사라짐으로부터 다양함의 상들을 작의 안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여기서 색상이 소멸되고 그들은 색상을 거듭 소멸시키면서 머문다라고. 라고 해서 요 중간에 바로 요 표현이 있는 거죠.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했는데, 그 공무변처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첫째로 자 바로 윗줄이죠.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1. 색상들의 완전한 초월로부터. 색상의 초월이에요. 색을 버린다라는 개념 아니라고요. 색상의 완전한 초월로부터 저항의 상들의 사라짐으로부터. 저항의 상이라는 건 뭐죠? 우리 저 탐진치와 관련해서 그 번뇌가 작용할 때 그 정의 상으로, 그래서 욕상, 색상, 무색상, 요거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탐을 만들잖아요. 욕탐, 색탐, 무색탐. 그런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작용하는 상이 뭐냐 하면 빠띠가 샀냐, 저항의 상이라고요. 이 빠띠가 샀냐, 저항의 상이 괴로운 느낌에 대한 2차 인식에 작용해가지고 진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진에 대해서는 욕진, 색진, 무색진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 자체가 까마 샀냐, 루파 샀냐, 아루파 샀냐 해서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해가지고 중생세상 전체를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욕진, 색진, 무색진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자, 공무변초면 어쨌든 색계를 넘어서서 무색계에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을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저항의 상이잖아요. 저항의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해서 진이 생겨난다고? 그런데 바로 그 저항의 상이 공무변초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나왔죠? 저항의 상들의 사라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탐과 진의 어떤 그 적용 영역이 같은 거라고 하면, 여기서 색상을 완전히 초월한다라고 말하면 저항의 상에 대해서도 색 저항의 상 이렇게 표현한다 할까요? 뭐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색상, 그러니까 욕상, 색상, 무색상 하듯이 저항의 상이 욕색, 무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하면, 그래서 진도 욕진, 색진, 무색진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도 같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다고. 그러면서 공무변초, 즉 무색계를 올라서는 그때 저항의 상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뭔가요? 탐진치를 말하잖아요. 그 중에 탐은, 김보부님, 탐은 어디까지 있을까? 욕계 중생도 탐이 있죠. 욕탐이죠. 색계 중생 탐이 있죠. 색탐. 무색계 중생도 탐이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색탐이겠지? 그러니까 중생 전체를 대상으로 욕탐, 색탐, 무색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이라는 것은 어쨌든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 탐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넘어선 거야. 해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모, 이탐, 소멸로 해서 이탐한 것, 마음이 탐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해탈을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한이 있으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탐진치 중에 탐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 모두에게 걸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도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진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색계 중생한테는 없는 거예요. 무색계 중생은요, 무언가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 붙잡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밀쳐나는 개념은 없다는 거죠. 그 개념을 하나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탐은 무색계까지 있다. 진은 색계까지만 있고 무색계 중생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는 이때에 그 몸집이 부풀린 것을 대표해서 말할 때 뭐 무명도 있고 탐도 있고 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으로 그 몸집이 부풀린 것을 나타내냐고요? 탐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거를 진으로 말해주면 무색계 중생은 포함할 수가 없거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죠. 자, 어쨌든 그런 그 진이 무색계는 없다라는 거, 밀쳐낸다, 저항한다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볼 때 공무변초는 바로 색상이라는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서는 것이지 색 자체를 버린다라고 경은 말하지 않는다. 무색계는 그렇게 정의되지 않는다.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요 개념을 놓치면 무색계는 색 없이 수상행식 사혼만으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교 교리의 근간이 흔들린다. 요 개념 우리 분명히 이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리 공무변초는 구성은
이 공부변처를 살아가는 높은 수준의 중생은 구성은 식과 공과 사대 6개로서 구성은 돼 있는데 그 삶의 질적 수준은 어떠하냐라고 하니 지수화풍 4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식과 공이라는 요 두 가지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식과 공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집착하는데 왜 공무변처라고 하죠? 이거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죠. 가장 바깥쪽에서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욕계라고 불렀고 4대가 포함된 그 상태를 색계라고 불렀잖아요. 가장 밖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공무변처는 식과 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요소에 집착된 상태인데 어떤 게 더 밖에 있을까? 우리는 방금 순서를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상태를 공무변처. 무변처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거야. 이건 뭐죠? 공간이 끝이 없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간이 끝이 없으려면 공간을 방해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공간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색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렇게 공무변처가 정의된다. 그래서 공무변처를 정치하는 사람은 지수화풍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지수화풍에 대해서 장애되지 않는다. 지수화풍에 의해서 저항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공무변처를 보자는 거. 하여간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공무변처는 집착 상황을 넘어선 거, 경향적으로 넘어선 거지 색이 없는 세상은 아니다. 색이 없는 존재 아니다. 그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식무변처는 뭐가 되나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대로 순서적이네 뭐. 지수화풍 공식 6개 모두에 욕이 있던 데서 제일 바깥에 있는 거 넘어서고 6개만으로 존재가 구성됐고 공무변처는 그 중에 4대라는 거를 4대에 대한 경향 집착을 넘어서서 식과 공만으로 돼서 바깥에 있는 공을 써서 공무변처.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면 뭐 당연히 공에 대한 집착도 넘어서 가지고 식만을 붙잡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가 더 이상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도 식이라는 마음의 입장에서는 물론 식이 혼자 있을 수는 없죠. 뭐 죽고 태어나는 이때도 육계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존재 상태로 혼자 있는 건 아니라 식이. 그런데 더 이상 지수화풍 공이라는 이 물질적인 것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집착되지 않는. 그래서 식이 무변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식무변처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소유처가 있네. 그럼 뱀버분이 이 무소유처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그죠? 이제 그 식에 대한 경향, 집착 요것만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를 넘어서니까 어때요? 육계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존재 중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집착해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소유처 역시 마찬가지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아니면 색상 다 마찬가지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존재 상황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거, 경향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죠? 그걸 넘어서는 거니까 무소유처라고 하는 것은 식이라는 거, 공이라는 거, 사대라는 거, 뭐 욕이라는 건 어차피 뭐 앞에 떠난 거고. 그러니까 존재, 육계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 모두에 대해서 넘어선 거죠. 극복한 거죠.
그러니까 식무변처를 넘어서 무소유처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공식 6개라고 적어되는 이 존재와 관련한 어떠한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집착도 경향도 작용하지 않는 높은 상태를 성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소유처. 그러면 이건 뭐 그렇게 됐어요. 아, 무소유처. 아무 것에 대한 나를 구성하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보면 자, 좀 전에 읽어본 경에 그 다음 단계를 하나 볼게요. 자, 앞에서는 이제 공무변처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단락 보면 공무변처의 상이 소멸되는 곳에서 공무변처의 상을 거듭 소멸시킨 뒤에 머무는 그 존재들은 그 단계만큼 갈망 없고 꺼졌고 건넜고 저편에 도달했다고 나는 말한다. 어디에서 공무변처의 상이 소멸되고 누가 공무변처의 상을 거듭 소멸시키면서 머무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여기서 공무변처의 상이 소멸되고 그들은 공무변처의 상을 거듭 소멸시키면서 머문다라고. 공무변처를 초월해서 무한한 식이라면서 식무변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나와요? 공무변처를 없앤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죠. 공무변처의 상이 소멸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맞죠? 공무변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무변처 수준의 상을 넘어서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마찬가지. 식무변처의 상이 소멸되는 곳에서 식무변처의 상을 거듭 소멸시킨 뒤에 머무는 그 존재들은 그 단계만큼 갈망 없고 꺼졌고 건넜고 저편에 도달했다고 나는 말한다. 어디에서 식무변처의 상이 소멸되고 누가 식무변처의 상을 거듭 소멸시키면서 머무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여기서 식무변처의 상이 소멸되고 그들은 식무변처의 상을 거듭 소멸시키면서 머문다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식무변처를 초월하고 무소유처를 성취하는데 거기서 소멸하는 게 뭐야? 식무변처가 아니고 식무변처의 상이죠. 예,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그 이야기, 무소유처까지로 올라가는 이 가운데에 처음에 색계로 올라서는데도 욕상이 없어지는, 욕상을 소멸시키는 거고, 공무변처 가는데도 색상이고, 식무변처 가는데도 공무변처의 상이고, 무소유처 가는데도 식무변처의 상이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처를 성취했다라는 이 자리까지가 각각의 어떤 존재로 말해지는 게 아니라 상을 넘어선다. 상의 극복, 상의 초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이렇게 상을 어떤 상을 극복해서 어떤 상으로 머무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가 욕계 중생이냐, 욕계에서도 인간 수준의 상을 가진 존재냐, 욕계 하늘 수준의 상을 가진 존재냐, 욕계, 그러니까 욕상을 다 넘어서 가지고 색상을 가진 존재냐, 이래 되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상의 극복 초월이라는 측면에서 상이 삶의 질을 지시하는 것이다. 요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삶의 질을 담당하는 요소로서의 오온의 상이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무색계가 무소유처로 끝나지는 않죠. 무소유처 다음에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비상비비상처, 이건 어떤 의미죠? 상이 아니고 비상, 상 아닌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중생들의 삶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우리가 존재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세상에 대한 존재 바깥쪽의 집착, 이런 경향, 욕상을 떨군 것부터, 색상을 떨군 것부터, 공무변체의 상을, 식무변체의 상을, 무소유처의 상을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떨구어 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니 존재와 관련해 가지고 존재 밖의 거 먼저 떨구고, 존재와 관련한 것을 사대 먼저 떨구고, 공 떨구고, 식 떨구고, 그러니까 아무것 다 떨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존재와 관련한 어떠한 경향도 집착도 작용하지 않는 무소유처까지 왔는데, 그걸 한 단계 넘어가니까 어때요? 무소유처까지는 어쨌든 그런 수준의 상으로서 상을 얼마만큼 더 미세하게 향상하느냐로 무소유처를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니까 아니 이제는 표현하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무변체가 가지고는 사대를 떼어놔서 색상을 떼어내서 공무변체의 상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가가지고 무소유처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제 무소유처의 상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서적으로 보면. 그러면 존재라고 할 것도 다 그 상을 극복했고, 더 이상 존재가 없다라는 그 존재 상태까지의 상도 넘어섰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상태를 어떻게 삶의 질로 표현할 거냐. 이래 되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방법이 중생세상이니까 어차피 오온 색수상 행식이 다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소유처를 넘어서도 아직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그걸 설명할 때 중생인데 오온이 없다 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상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비비상이죠. 그런데 그럼 비비상이니까 상이 아닌 거가 아니니까 상이 어떤 형태는 있긴 있겠죠. 근데 이 상을 아니 소유적인 상도 다 넘어섰고, 색상 넘어섰고, 공무변처상, 식무변처상, 무소유상 다 넘어섰는데, 이제 요 남아있는 상을 어떤 존재를 가지고 존재와 관련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설명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존재의 삶의 수준 뭐 이런 그 지금 이런 순서적으로 올라가는 입장에서 이걸 뭐 무슨 상이라고 할 거예요. 무소유처의 상까지를 넘어섰는데 이게 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게? 그죠? 이런 측면이 되니까 그걸 표현하는 게 비상. 상이라 할 것도 아니야. 상이라 할 것도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그 상태가 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무색계는 색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수상행식 사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말하는 거나, 그건 아니라 해도 색수행식, 상이 없으면 색수행식이잖아요. 색수행식 사원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하는 거나, 어쨌든 오온에 대한 중생으로의 존재를 정의하는 곳에 어긋나긴 마찬가지잖아요. 근간이 흔들리죠. 아마도 그 마지막 무소유처라는 존재와 관련한 그야말로 식도 닿고 식이 없는 상태까지의 경향성까지를 넘어선 그 최후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상이라 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상이 없다 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잖아요. 그죠? 비상, 비비상. 이렇게 무색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면 무소유처의 상의 상이 소멸되는 곳에서 무소유처의 상이 소멸되는 곳에서 이래 상이 두 번째였네. 무소유처의 상을 거듭 소멸시킨 뒤에 머무는 그 존재들은 그 단계만큼 갈망없고 꺼졌고 건넜고 저편에 도달했다고 나는 말한다. 어디에서 무소유처의 상이 소멸되고 누가 무소유처의 상을 거듭 소멸시키면서 머무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여기서 무소유처의 상이 소멸되고 그들은 무소유처의 상을 거듭 시키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결국은 무소유처의 상까지도 거기도 역시 상을 소멸한 거고, 그랬을 때 최후에 남는 그 상태를 비상비비상처, 상이라 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상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요렇게 이제 그 무색계 사처가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변호부님 우리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감안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분명히 무색계는 사원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하는 건 안 맞겠죠. 이건 사실 상이 보는 것도 비상비비상처를 네. 상은 상의 상이라는 것을 행하는 행이 아직 살아있다.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그걸 뭐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 바로 좀 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근데 뭐 요 경은 마지막까지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마지막 6페이지네. 비상비비상처의 상해 상의 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무소유처의 상이라는 그 상.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 앞에는. 그런데 그렇네요. 저기 니와 산야 아산야야 따나 하면 비상비비상처고 산야가 붙어 있네요. 예, 맞네요. 비상비비상처의 상의 상이 소멸되는 곳에서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 그 상태도 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네요. 거듭 소멸시킨 뒤에 머무는 그 존재들은 그 단계만큼 갈망없고 꺼졌고 건넜고 저편에 도달했다고 나는 말한다. 어디에서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소멸되고 누가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거듭 소멸시키면서 머무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여기서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소멸되고 그들은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거듭 소멸시키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이 최후의 그 상태까지를 넘어서면, 그럼 이제 상수멸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상수멸은 이게 지금 순서로 보면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넘어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상수멸이라고 하죠? 비상비비상처의 상의 멸이라고 안 하고? 이게 뭐냐 하면, 경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게 상이라는 것이 쭉 작용하고 있는데 비상비비상처의 상이라는 것까지가 없어지면 상 모두가 없어진 거잖아요. 마지막 거를 소멸시키면 상이라는 것 전체가 소멸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소멸시키는 그 상태 또는 그 상을 소멸시키는 자리, 이거를 비상비비상처의 멸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멸한다라는 것은 상의 마지막 남아있는 게 멸하는 거니까 상 전체가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멸에서 상의 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 숫자는 무슨 숫자요? 상수멸을 그거는 느낌이에요. 그건 예. 그러니까 상과 수의 멸이죠. 상과 수의 멸.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야, 상과 수. 잠깐만. 수는 이미 밑에서 예, 그건 뭐 하여간 오온의 수인데 그건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요 경에서는 요렇게 색계 무색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상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그 자체 존재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다. 요 부분 확인했고요. 자,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육계로서 삶을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말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림 2장을 나눠드렸잖아요. 지난주 드린 그림 요거를 이제 뭐 잠깐 설명하면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 2장 중에 그래, 먼저 이렇게 가로로 된 거, 세로로 된 거, 욕계의 세계와 비교 이해. 이 부분 보면은요, 일단 구차재정식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 전체를 보면 제일 아래쪽에 지옥부터 올라오죠. 여기입니다. 요 제일 아래쪽.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욕계, 육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욕계라고 부르잖아요. 요 욕계라는 상태는 욕이라는 말로 나타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욕이 동력으로 표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육계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식과 공과 지수화풍 밖에 가장 표면에 욕이 있다, 욕계다 이렇게 그림을 나타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천으로 올라가면 그거를 색계라고 말하고 이 색계는 식과 공은 일단 안에 들어있고 존재 중에 일단 지수화풍 4대가 표면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색계 이랬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무색계가 되죠. 그 무색계 중에 공무변처는 같은 개념으로 식과 공 두 가지에 대한 상이 작용하는 건데 식이 안에 있고 표면에 있는 공으로 표현하니까 공무변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식무변처는 이제 공에 대한 경향까지도 넘어서서 오직 식 존재로서는 마지막 식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경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가 하면 무소유처는 그야말로 이제 식까지도 경향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무소유야. 있는 바가 없어. 무소유처.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쪽에다가 요 무소유처까지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상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좀 전에 이제 저 변호부님 말씀하신 그 관계돼 있죠. 경전이 두 개 경전에서 이 부분을 직접 말해줘요. 그러니까 무소유처까지를 그러니까 상에 의해서 증득되는 상의 증득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비상비비상처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설명할 때 남아있는 행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다. 그 경전 제가 오늘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수업 보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전을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이라는 그 삶의 질을 담당하는 요소인 오온의 상, 이 상을 얼마만큼 향상시키느냐 하는 걸로 무소유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중생 세상의 끝에 해당하는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는 그때는 상에 의한 삶의 질의 향상은 이제 다 왔고 마지막 상카라의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올라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단 경은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게 작용하는 건데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것을 힘으로 앞으로 수행을 통해서 이건 뭐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일이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행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이제 올라가고 거기까지가 무색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그리고 나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늘 구차재정으로 나오니까 비상비비상처라는 8번째 경지의 삼매 위에서 이제 상수멸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체의 상을 넘어선 거야. 그래서 상수멸 이래 되죠. 그럴 때의 경전은 상수멸을 성취하는 것은 멸에 의해서 증득한다. 소멸에 의해서 증득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멸에 의해서 증득한다라는 것이 이제 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상수멸은 바꿔보면 상수멸은 무엇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나오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 우리 사마타가 이탐하는 거라면 윗바사나는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가 받쳐주지 않으면 상수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는 기본적으로 불교에만 있는 수행법이잖아요. 해탈로 나아가는 거니까.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외도의 수행 방법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몰라도 약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되기 전에 삼매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 처음 삼매를 닦을 때에 우따까 라마푸따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증득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불교 수행법은 없던 때라고요. 그러니까 우따까 라마푸따가 성취한 비상비비상처가 어떤 방법으로 성취했을까 하는 거는 모르겠고요. 다만 사마타 윗바사나가 없었기 때문에 상수멸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이 되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해해탈자가 정의 될 때 단계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의 다함이 있다 라고 마지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멸을 못 가면 번뇌가 다하질 않는 거예요. 아라한을 실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 구차재정의 최상이 9번째 삼매는 불교밖에 없는 거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죠. 자, 그런 내용 요 그림 통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제가 또 요 한 장 드린 게 있죠. 요 구차재정 소멸하는 법들 해서 드렸거든요. 여기는 뭐 지금 이제 우리 뭐 설명한 내용이 쭉 소멸하는 법들로 해가지고 구차재정까지 차재멸경, 머문경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경전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밑에 좀 더 놓았어요. 36번 상류다의 11번 경 외딴곳에 감경이 있는데 그 경에서 보면 번뇌 다한 비구에게 탐이 소멸하고 진이 소멸하고 치가 소멸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상수멸이라는 건 뭐죠? 비상비비상처 위에 사마타 윗바사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과 수가 소멸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상수멸이 완성은 아닌 거예요. 상수멸을 성취해 머무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하는 요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야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 상태 여기서 이제 번뇌 다한 비구 아라한이잖아요. 번뇌 다한 비구에게는 이런 상과 수 요만큼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소멸한다.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가 아라한이잖아요. 이렇게 상수멸을 성취해 머무는 가운데에 아라한을 성취해야 하는 그렇게 아라한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탐진치라고 하는 중생의 특성이죠. 중생을 만드는 오염원 이것이 소멸하고 아라한이 성취된다.
그래서 요 구차 재정으로 우리가 상수멸을 말하고 있지만 요 내용으로 보면 한 단계를 더 위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수멸 위에 번뇌다 한 비구 아라한 해가지고 탐진치가 소멸하는 그러면 이건 이 탐진치라는 측면에서 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얹은 거죠. 자, 그 부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로로 되어 있는 표가 한 장 더 있죠. 지난주에 드린 거. 예. 자, 요거는 뭐 이제 다 설명된 거 그냥 정리만 고려해 본 거예요. 자, 보면 세상이라는 게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어요. 요건 뭐죠? 욕계라는 세상은 이미 삼매를 증득해서 올라와 있는 거니까 또 존재라고 하는 그 바깥쪽의 영역이니까 일단 생략하고 색계와 무색계만을 보자 이거죠. 그럴 때 구차 재정에 의해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단계적으로 수행이 성취가 올라가죠. 그럴 때 어떻게 증득하느냐라고 하니까 앞에다 본 겁니다.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는 상해 영역이에요. 그래서 상해 증득으로 성취한다라고 경전이 직접 말해주고 있죠. 뭐 앞에 다 본 거고. 그런가 하면 비상비비상처, 좀 전에 설명드린 남아있는 행의 증득이다. 남아있는 행으로 증득한다. 그리고 상수멸은 멸의 증득이다. 소멸의 과정으로 증득한다. 근데 우리 여기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구차재정 위에 완성의 상태, 번뇌다한 비구 아라하는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다라는 것을 더 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육계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존재 상태와 견주어 보니까 어때요? 색계에서는 지수화풍에 대한 경향을 넘어서고 집착을 넘어서고 공무변처로서 공이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을 식무변처로 넘어서고 식무변처에서 식이 뭐 표면이랄 것도 없죠. 지 하나 남았죠. 그거를 무소유처로 넘어서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뭐 옆에 있는 남아있는 행으로 이래 되니까 육계라고 하는 존재의 상태로 보면 지수화풍 공식이 단계적으로 그 경향을 넘어서면서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존재를 구성하는 지수화풍 공식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을 넘어선 상태로 무소유처가 정의되고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색계와 무색계를 이제 좀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4선부터 설명되는 평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제4선의 평정을 뭐라고 부르나요? 다양함의 평정 이렇게 부르고 공무변처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존재하는 평정은 단일함의 평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색계까지는 다양함의 영역이고 무색계는 단일함의 영역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구분을 좀 해봤어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만큼 우리가 공부를 하면 뭐 불교 교리 중에 참 중요한 하나의 교리죠. 육계라고 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익혀야 할 거는 다 익힌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육계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마쳤고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요 불교의 중심이라고 이름 붙인 1, 2번 그림, 특히 2번 그림에서 순서적으로 몸에 대한 치우친 견해가 어떤 단견을 만들고 불교는 어떻게 대응해서 거짓임을 드러내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해가지고 깨달음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의 화살표로 진행해 놓은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6개와 관련한 공부는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그러면은 여기 네. 색계나 무색계에서 수는 수의 경향은 벗어난 고 상의 경향은 벗어나고 맨 마지막에 수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는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잖아요. 근데 삼사화합 촉을 하려면 1차 인식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야 삼사화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아라한도 이런 과정은 시스템상으로 같이잖아요. 그런데 아라한이 아닌 중생들은 왜 중생이 되냐 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요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이 있잖아. 그렇지. 상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상이 욕상부터 비상, 비비상처라는 이 중생의 영역에 속한 상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이때는 수가 있단 말이야. 수가 항상 붙어 있으니까 예. 상에 따라 그렇지. 상이 있는 한 상의 연장선상에서 욕탐의 작용으로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이 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삶의 어떤 시스템상으로 상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 번뇌 없음의 상태, 치유된 상태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탈된 상태로 2차, 그러니까 1차 인식이 진행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라한도 보면 알지요. 다만 머물지 않는 식을 만든 거지. 그러면 이때 촉은 무명촉이 아니라 명촉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사실은 경험은 하는데 그 경험이 중생들의 영역에 속한 경험이 아니다. 그럼 네. 상도 수도 네. 기본적인 의미는 다 중생의 영역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거다. 상이멸의 그러니까 상수멸, 상이멸하고 색계에 가면 스님 네. 그 외처 내처 시기에서 색이 없는데 무색계에 가면 수가 생깁니까? 대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색이 없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색은 있는데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선 거고. 그래 색에 대한 경향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수가 아니지. 나의 내면에 그러니까 내 삶의 질적 수준으로 그 물질에 대한 경향을 넘어선 거고 예. 보고 듣고 할 때의 색은 예. 이 나의 삶의 질 측면에서의 색이 아니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세상을 감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욕탐의 측면에서 올라가는 거고 네. 그때도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와 욕탐의 공동의 두 주관 중에 이렇게 지금 상의 증득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욕탐의 수준을 향상하는 거고 그렇다 해도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을 만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거는 그냥 진행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거기에 함께 주관으로 작용하는 욕탐이 제어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욕탐의 제어라는 내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무색계를 가는 거하고는 별개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이 색성향 미촉, 육외입처로의 색은 세상은 있는 거지 뭐. 다만 그 세상을 보는 나의 욕탐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상 그러니까 수준이 올라가는 그게 상이지. 예. 그러니까 그 상의 향상의 수준에서는 무색으로 올라가지만. 수는 항상 있는 거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네. 그렇죠. 그래서 상이 멸해야 비로소 수가 함께 멸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표현하자면 공무변처 이러면 그러니까 신무변처 이러면 공무변처의 상이 멸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무변처 수준의 수도 멸한 거야. 왜냐하면 상이 작용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수가 경험되는 거니까.
뒤에 한 번 더 보기로 하죠. 뭐.